내가 바닥에 쓰러져 뼈거려서 피가 흘러내릴 때 남편 재강 씨가 나지막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미영, 움직이지 마. 하지만 3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충격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우리 딸이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는 숨겨왔던 비밀이 닿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내가 58세에 내 자식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죽은 척 해야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35년 동안 나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믿어왔다. 올해의 아침은 늘 간 내린 커피, 향과 멀리 산골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쳤고 남편 재강 씨는 그의 목공 작업실에서 수제 가구를 만들었다.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매주 일요일 우리 가족은 재강 씨가 직접 조각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문호는 늘 건축가가 되겠다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아영은 그저 접시 위의 음식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하곤 했다. 저녁이 되면 재강 씨와 나는 동해 바닷가를 산책하며 은퇴 후의 삶을 계획했다. 아이들이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성공하면 우리는 세계를 여행할 꿈을 꾸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20년 전 9월의 어느 밤에 완전히 바뀌었다. 문호는 친구들과 외출한 후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새벽까지 기다렸고 광적으로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영은 방에서 시험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함이 있었다. 다만 그때의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재강 씨와 이웃들은 문호를 찾아 나섰고 동이틀 무렵 그들은 동해 간 적이 없었다. 동이틀 무렵 그들은 동해 바닷가 근처의 한 골짜기 바닥에서 문호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내렸고 문호의 시신을 발견했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진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 장례식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장례식 때 입었던 것과 같은 검은 원피스를 입었다. 아영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고 나는 무너져 울었다. 내 다리가 풀릴 때 재강 씨가 나를 꽉 붙잡아 주었다. 아, 이제야 나는 그가 그때 아들을 잃은 것보다 더 무거운 고통을 겪고 있었던 이유를 이해한다. 문호가 세상을 떠난 후 아영은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더 사려 깊고 효녀가 되었고 집안일을 자발적으로 돕고 우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때 이 모든 것을 그녀가 슬픔에 대처하는 방식, 오빠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려는 노력으로만 해석했다. 아, 얼마나 잔인한 오해였던가. 몇 년이 흘렀고 아영은 강릉 출신의 차분한 성격의 남자 준우와 결혼했다. 그들은 2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았다. 나는 마침 내 삶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고 느꼈다. 준우는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아영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신의 수제, 가구 작업실을 열었다. 우리 집은 마침내 다시 완전해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다시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골짜기 바닥에 누워 갈비뼈가 부러지고 입안 가득 쇠 녹 같은 피비린내를 느끼며 지난 모든 행복이 사실은 정교하게 계획된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첫 징후는 양력 달 전쯤이었다. 그때 재강 씨와 나는 유언장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명의로는 동해 바닷가 별장 한 채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약간의 땅, 그리고 예금 약 8천만 원이 유산으로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영은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50살이 넘었어요. 모든 일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그녀는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미소를 얼굴에 띠고 말했다. 준우는 그녀 옆에 앉아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바로 그 손가락들이 나중에 날 죽음으로 밀어넣을 손가락들이었다. 저희는 두 분을 너무 사랑해요. 두 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장을 받으시길 원해요. 그는 온순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의 오랜 친구인 변호사 김민주는 몇 가지 선택 사항을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신탁을 설정하여 유산을 손주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전통적인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 뜻밖에도 아영은 자신과 준우가 우리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희가 재산을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녀는 변명하듯 말했다. 그리고 두 분이 늙으면 저희가 돌봐드려야 하니까 저희가 이런 자원들을 쓸 수 있어야 두 분을 잘 돌볼 수 있죠. 두 분을 잘 돌볼 수 있죠. 그녀의 말에는 뭔가 불편한 기운이 있었지만 재강 씨는 설득된 듯했다. 특히 문호가 늘 나중에 돈을 벌어 우리를 봉양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하지만 문호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아영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자식이었다. 우리는 목요일 오후에 서리에 서명했다. 준우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서명 후 그는 나를 길게 안아주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묶인 한 가족이 되었네요. 그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말은 나를 알 수 없는 오한에 떨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다음 몇 주간은 정말 이상했다. 아영과 준우는 자주 우리를 찾아왔지만 그들의 방문은 늘 분위기가 달랐다. 그들은 단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늘 우리가 집을 어떻게 수리해야 할지,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떤 생명보험을 들어야 할지 대한 조언을 가져왔다. 엄마, 이 큰 집을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는 걸 고려해야 해요. 아영은 계산적인 눈빛으로 우리 집 가구를 훑어보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집을 사랑했다. 이곳의 모든 구석은 우리가 35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내가 수천 번의 식사를 준비했던 부엌, 재강 씨가 걸작들을 만들었던 작업실,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뛰어놀았던 마당. 나는 다른 곳에서 산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내 생각을 표현했을 때 나는 아영의 눈에서 번개처럼 스치는 분노의 성광을 보았다. 그 눈빛은 내 뼛속까지 차갑게 만들었다. 만약 두 분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제때 달려와 도울 수 없어요. 준우는 옆에서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게다가 유지보수 비용도 엄청날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파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강 씨는 그들의 주장을 고려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 압력 뒤에 분명 다른 의도가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그들의 대화가 끝난 후 나는 재강 씨에게 물었다. 아영이 갑자기 우리 재정 상태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영, 그 애는 그저 우리를 걱정하는 거야. 그는 양치질을 하면서 대답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애의 제안을 고려해야 할지도 몰라. 우리는 예전처럼 젊지 않잖아. 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뭔가를 보았다. 그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 줄기 의심. 이제 나는 안다. 재강 씨는 그때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단서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영이 우리에게 재정 관련 위임장을 주자고 제안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냥 만약을 위해서예요. 그녀는 설명했다. 준우는 우리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마치 그곳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서 있었다. 만약 두 분 중 한 분이 병에 걸리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두 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해서 거의 나를 설득할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끈질긴 태도는 나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옆에서 들려오는 재강 씨의 숨소리를 듣고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알아내려 했었다. 다음 날 나는 여동생 설이에게 전화하여 의견을 물었다. 설이는 늘 나보다 더 예리했고 사람들의 의도를 더 경계하는 편이었다. 내가 아영이 우리에게 가하는 압력에 대해 말하자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언니?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언니,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영이 언니들 돈을 이렇게 서둘러 통제하려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네. 내 말은 그 애는 자기 사업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괜찮잖아. 아영은 재정 문제를 겪는다는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고 돈을 빌린 적도 없었으며 우리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어떤 징후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날 오후 아영이 또다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을 때 나는 그녀와 직접 대화하기로 결정했다. 따라 우리는 현관에 앉아서 내가 입을 열었다. 왜 너에게 우리 재정을 통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 네 아빠와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단다. 그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개시적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뭔가를 보았다. 내가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차갑고 계산적인 면모. 엄마, 이건 통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팽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사랑이고 걱정이고 가족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가족의 책임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방식은 애정 표현이라기보다는 위협처럼 들렸다. 늘 침묵을 지키던 준우가 그때 그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미영 어머님, 저희는 그저 두 분께 가장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 때문에 두 분이 걱정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도 괴로워요. 그날 밤 그들이 떠난 후 재강 씨와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심각한 말다툼을 했다. 그는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고 쓸데없이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주장했다. 우리 딸의 행동 변화가 너무 심해요. 재강 씨.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다. 문호가 죽기 전 아영이 어땠는지 기억해요? 그 애는 달랐어요. 더 냉담하고 더. 남편은 접시를 닦던 손을 멈췄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깨달음이었다. 미영, 그는 매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문우의 죽음에 대해 내가 너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재강 씨의 말이 번개처럼 나를 강타했다. 문우의 죽음에 대해 뭐가 있었는데요. 재강 씨는 힘없이 부엌 의자에 앉았다. 바로 이 식탁에서 우리는 수천 번의 가족 식사를 함께 했고 문우는 숙제를 했으며 아영은 늘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2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기억들을 지우려는 듯했다. 문호가 죽던 그날 밤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만호가 죽던 그날 밤 그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아영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방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았어. 나는 그 애가 저녁 8시 있지 않았어. 남편은 잠시 멈추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간직해온 끔찍한 진실이 그 위에 쓰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벼랑 끝에서 다투는 것을 봤어. 미영. 나는 그들이 서로에게 끔찍한 말들을 퍼붓는 것을 들었어. 내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들이 뭘 다퉜는데요?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내 일부는 이미 답을 알고 싶지 않았지만 재강 씨는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심지어 큰아들의 장례식에서도 흐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돈 때문에 미영. 아영은 문호가 장남이고 우리 집 전통에 따라 우리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을 거라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나 있었어. 하지만 다른 것도 있었어. 문호가 발견한 어떤 돈에 관한 것이었어. 무슨 돈이요? 나는 발밑에 바닥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에 물었다. 재강 씨는 깊이 한숨을 쉬고서야 말을 이었다. 그 애가 죽기 며칠 전 문호가 작업실로 나를 찾아왔어. 그는 아영이 우리 예금에서 계속 돈을 훔치고 있었다고 말했어.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졌어. 문호는 몇 달 동안 조사해왔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내 머리는 내가 듣고 있는 것을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문호가 죽은 후 그렇게 사려 깊어졌던 내 딸이, 우리를 돌봐주었던 내 딸이
오빠가 죽기 전부터 우리 돈을 훔치고 있었다니.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재강 씨에게 소리쳤다. 배신감이 나를 짓누르는 듯했다. 개신감이 나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날 밤 내가 벼랑 끝했다. 그날 밤 내가 벼랑 끝했다. 그날 밤 내가 벼랑 끝했다.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아영이 문호의 나영이야. 그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도와달라고 애원했어. 아빠, 문호가 나를 잡으려다가 미끄러졌어요. 저는 그저 자위했을 뿐인데 그 애가 균형을 잃었어요. 라고 내게 말했어. 눈물이 내 얼굴을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당신 그 애를 믿었어요?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중얼거렸다. 재강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십 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의 표정이었다. 그 애는 내 딸이었어, 미영. 내 딸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고, 모노는 이미 죽었어. 나는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다른 아이를 망칠 수는 없었어. 나는 그때 그게 정말 사고라고 생각했어. 아영이 그 후에는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훔친 돈은요? 나는 이 악몽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할 기회에 물었다. 결코 아니었어. 그는 대답했다. 사실 그 애는 계속해서 소액을 가져갔고 나는 못 본 척했어. 왜냐하면 그 애와 맞서는 것은 내가 살인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였으니까. 나는 그 애의 공범이 된 거야. 미영. 내가 침묵할 때마다, 은행 계좌가 줄어드는 것을 못 본 척할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공범이 되어갔어. 그 끔찍한 현실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애가 지금 우리 재정을 이렇게 서둘러 통제하려 하는 거군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20년 전에 시작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재강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있어, 미영. 내가 며칠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심장이 더 이상의 진실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에 물었다. 재강 씨는 그의 서재로 가서 다른 서류들 밑에 숨겨진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나는 몰래 그 애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고 있었어. 그 애의 작업실은 그 애가 우리에게 믿게 하려던 것처럼 잘 되고 있지 않아. 사실 그 애는 파산 직전이야. 그 애는 파산 직전이야. 여러 은행과 공급업체에 2천만 원 이상을 빚지고 있어. 그 서류들이 내 손에서 떨렸다. 아영은 자신이 가장하던 성공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럼 준우도 이 모든 걸 알아요? 나는 그의 차분한 미소와 따뜻한 보험을 떠올리며 물었다. 나는 확신해. 재강 씨가 대답했다. 나는 그들이 우리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갔는지 알아차렸어. 그는 우리 예금, 집값, 보험 증권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어. 그것들은 무심한 질문들이 아니었어. 미영, 그건 우리 목숨이 얼마짜리인지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할 질문들이었어. 그 말은 내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우리 목숨이요? 나는 나지막이 되풀이했다. 그제야 나는 아영이 우리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애가 그저 우리 돈을 훔치거나 속이려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친오빠를 죽였다면 같은 이유로 부모를 죽이는 것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는가? 재강 씨,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문호에 대한 진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들에게 말해야 해요. 하지만 내 남편은 고개를 저었고 그 절망적인 눈빛은 내 마음을 찢어놓았다. 무슨 증거로 미요? 나는 살인을 은폐한 공범이야. 내가 지금 말하면 나도 감옥에 갈 거야. 게다가 이 비밀을 20년 동안 숨겨온 60세 남자를 누가 믿겠어. 그의 말이 맞았다. 그럼 우리는 그 애가 문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죽이기를 그저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는 매우 조심할 거야. 재강 씨는 실제보다 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했으며 말했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을 거야. 증거를 모아야 해. 하지만 그의 말은 전화벨 소리에 끊겼다. 아영이었다.
여보세요? 그녀는 이제 극도로 불길하게 들리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우와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의 35주년 결혼기념일을 특별하게 축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말에 저희가 두 분을 그 산속 전망대로 모시고 가는 건 어때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가서 하이킹도 하고 사진도 찍고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내 피가 얼어붙었다. 나는 재강 씨를 바라보았고 그도 대화를 들었는지 나만큼이나 두려움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말 좋은 생각인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전화해줄게. 전화를 끊은 후 재강 씨와 나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우리는 방금 우리 자신의 사형장으로 가는 초대장을 받았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전망대, 그 애가 우리를 거기 데려가서 죽이고 모든 것을 사고처럼 꾸밀 거야. 재강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한숨도 자지 않고 침대에 바싹 붙어 앉아 친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했다. 다음 며칠은 그야말로 공포와 위장의 악몽이었다. 아영과 준우가 방문할 때마다 재강 씨와 나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해야 했다. 그들이 전망대 여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미소 지어야 했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에 신나게 말할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여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내 몸의 모든 섬유는 공포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내가 큰아들을 죽인 살인자와 함께 앉아있으며 그들이 이제 나와 내 남편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준우는 목요일 오후에 새 배낭을 메고 나타났는데 그의 얼굴에는 이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의 가면처럼 보이는 차분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미영 어머님. 그는 곧 나를 죽음으로 밀어 너울급 팔로 나를 안으며 말했다. 저희 전망대 탐험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좀 샀어요. 물, 과일, 샌드위치. 그는 신난 아이처럼 배낭 속 내용물을 내게 보여주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 모든 물건들이 우리의 살인은 우리 간들이 우리의 살인을 한 생각밖에 없었다. 새 카메라도 가져왔어요. 그는 값비싼 디지털 카메라를 보여주며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아이러니는 나를 역겹게 했다. 그가 찍을 유일한 사진은 우리가 골짜기 바닥에 부서진 시체로 발견될 때의 모습일 뿐이었다. 만약 우리를 찾아낼 사람이 있다면 말이다. 아영은 새 것처럼 보이는 등산 장비를 들고 나타났다. 아빠, 그녀는 가장된 열정으로 재강 씨에게 말했다. 안전한 하이킹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샀어요. 밧줄, 손전등, 구급상자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잔인한 조롱 같았다. 우리의 살인을 기획하는데 사용될 안전장비라니. 이 상황의 사악함은 나를 어지럽게 했다. 우리 나이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나는 여행을 취소할 어떤 구실이라도 찾으려 했으며 물었다. 아영은 내가 역겨워하는 가시적인 부드러움으로 내 뺨을 쓰다듬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쉽고 안전한 코스를 선택했어요. 그녀는 확신했다. 아이들도 걸을 수 있는 길이고 준우와 제가 내내 두 분을 돌봐드릴 거예요. 그래, 그들은 우리를 돌봐줄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이 마침내 떠난 후 재강 씨와 나는 현관에 앉아 떨었다. 밤의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억눌려왔던 극심한 공포 때문이었다. 우리는 갈 수 없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핑계를 대야 해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재강 씨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일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어쩌면 집화제나 통제굴륜의 강법을 찾을 거야. 어쩌면 집화제나 통제굴륜의 강식으로 말이야. 적어도 전망대에서는 그들이 뭘 하려는지 알고 있어. 나는 우리의 목숨을 구할 어떤 방법이라도 필사적으로 찾으며 물었다. 재강 씨는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갈 거야. 하지만 준비해야 해. 나는 내 휴대폰을 숨기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녹음하도록 설정할 거야. 우리가 살아남으면 증거를 갖게 될 거야. 만약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의 목소리가 목이 메었다. 적어도 누군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금요일 저녁, 우리는 저녁 식사를 거의 먹지 못했다. 우리는 이곳이 우리가 이 집에서 우리가 수많은 행복한 시간을 함께 했던 이 부엌에서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었을 때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강 씨는 다시 한번 유언장을 확인하며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영이 우리의 의심이 기록되지 않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영이 우리의 의심이 기록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도록 했다. 나는 편지를 썼어. 그는 밀봉된 봉투를 내게 보여주며 고백했다. 우리가 이번에 돌아오지 못하면 적어도 그 애가 진실을 찾을 곳을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바싹붙어 잠들었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사랑의 말을 속삭였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재강 씨는 말했다. 너와 함께한 3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며 그의 피부의 냄새를 기억하며 그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비밀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해. 토요일 아침 하늘은 맑게 개어 우리의 처지를 비웃는 듯했다. 아영은 일찍 도착하여 흥겨운 노래를 휘파람 불고 있었다. 그 소리는 내 피를 얼어붙게 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두 분. 그녀는 현관에서 소리쳤다. 큰 모험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준호는 그녀 뒤에서 나타났는데 마치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인 것처럼 말끔했다. 다만 이것은 죽음과의 약속이었다. 아침 식사 때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아영은 우리가 걸을 길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말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녀는 식탁에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다. 그 길은 전체 해안선을 볼 수 있는 전망대로 이어져요. 경치가 정말 장관이라고 하더군요. 그녀의 눈은 거의 악마적인 흥분으로 빛났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보게 될 마지막 광경이 될 것이었다. 길이 좀 가파른 곳도 있어요. 준호는 유용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덧붙였다. 하지만 두 분처럼 덧붙였다. 하지만 두 분처럼 경험 많은 등산객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짐을 차에 실을 때 나는 아영이 자신의 배낭을 꼼꼼히 확인하여 계획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밧줄, 작은 삽, 그리고 신호탄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다. 저건 뭐예요? 나는 신호탄을 가리키며 물었다. 안전은 신호탄을 가리키며 물었다. 안전을 위해서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만약 우리가 길을 잃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은 우리를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다. 모든 세부 사안이 우리의 살인이 완벽해 보이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산골 마을로 가는 차 안에서의 거의 3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준우는 경쾌한 음악을 틀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마치 우리가 정말 즐거운 가족 여행을 가는 것처럼 말이다. 아영은 모든 속도, 제한을 지키고 모든 정지 표지판에서 멈추며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그녀는 완벽한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록될 것이었다. 우리가 살아남으면 증거를 갖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적어도 진실은 우리와 함께 죽지 않을 것이었다. 우리가 마침내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내 심장은 너무나 빨리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이곳은 아름다웠다. 키 큰 나무들과 멀리서 들려오는 폭포 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곳이 내 자신의 사형장으로 변해 있었다. 아영과 준우는 차에서 배낭을 꺼내며 마치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인 것처럼 웃고 농담을 했다. 모험할 준비가 되었나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눈에서 그 차가운 성광을 보았다. 그것은 문호가 죽던 그날 밤 그녀의 눈에 있었던 비침이 틀림없었다. 등산로는 처음에는 비교적 완만했고 울창한 숲과 이기 낀 바위를 구불구불 지나갔다.
준우는 우리 앞에서 걸으며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경치의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했다. 저 들꽃들을 봐요. 그는 보라색 꽃으로 가득 찬 관목숲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리고 저 바위 구조도 정말 놀랍네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시부모님과 특별한 하루를 즐기는 사랑스러운 사위의 모습이었다. 아영은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뒤에서 걸었다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이 단도처럼 우리 등 뒤를 찌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그녀를 돌아볼 때마다 그녀는 20년 동안 거짓말을 연습해온 그 얼굴로 나에게 미소 지었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그녀는 가식적인 걱정으로 물었다. 좀 쉬어야 할까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우리는 더 가파른 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내 다리는 이미 무거웠고 재강씨도 숨을 헐떡였다. 우리는 이런 운동량에 익숙하지 않았고 우리의 2살인자 자식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계획을 시행할 때 더욱 취약해지도록 우리의 체력을 소진시킬 경로를 선택했던 것이다. 곧 전망대에 도착해요. 준우가 신나게 외쳤다. 그러나 내가 집에서 본 지도에 따르면 우리는 적어도 30분 이상 더 가야 했다. 그의 거짓말은 그들이 공식적인 전망대에 도착할 생각이 하이킹 내내 나는 등산로의 모든 세부 사항, 모든 나무, 모든 돌을 기억하려고 있었다. 만약 내가 살아남아 경찰에게 일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다. 재강 씨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끔 두려움과 결의로 가득 찬 눈빛을 교환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필요한 증거를 얻을 유일한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저것 좀 봐요. 아영이 갑자기 소리쳤다. 우리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바위층을 가리키며 저 벼랑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멋져요. 올라가서 특별한 사진 좀 찍어요. 내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바로 그곳이었다. 그들이 우리의 살인을 위해 선택한 장소. 그 벼랑은 주 등산로보다 약 30m 높았고 우리가 걷고 있던 길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 작은 새길을 통해 본에 도달할 수 있었다. 바위는 느슨했고 잡을 나무는 너무 위험해 보여 없었으며 정상에서는 날카로운 바위로 가득 찬 깊은 골짜기가 내려다보였다. 이게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준우는 이미 안전장비로 가득 찬 배낭을 맨 채 그 갈림길로 향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그 장비들을 우리를 구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요, 미영 어머님. 그는 나를 설득할 때 사용하던 평소의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아영 말이 설득할 때 사용하던 평소의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아영 말이 맞아요. 그리고 아영 말이 맞아요. 위에서 찍으면 사진이 정말 멋질 거예요. 재강 씨는 몰래 내 손을 꼬집으며 휴대폰이 녹음 중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우리는 계속 가야 했다. 필요한 증거를 얻기 위해 끝까지 가야 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거부하면 그들은 우리를 죽일 다른 기회, 다른 장소, 다른 곳을 찾을 뿐이었다. 벼랑을 오르는 과정은 극도로 힘들었다. 느슨한 바위들이 우리 발밑에서 미끄러졌고 나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것은 이 장소가 살인에는 얼마나 완벽한 곳인지 깨달았을 때였다. 만약 누군가 실수로 정상에서 미끄러져 떨어진다면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거의 다 왔어요. 아영이 위에서 소리쳤다. 그녀는 이미 이 길을 정교하게 계획한 민첩함으로 정상에 도달해 있었다. 준우가 그녀를 따랐고 이어서 나와 재강 씨가 마지막 몇 미터를 오르는 것을 도왔다. 그 전망대는 정말 장관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체 계곡, 멀리 있는 산맥, 그리고 지평선에서 반짝이는 바다를 볼 수 있었다. 어떤 다른 상황이었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나는 이곳이 악몽의 완벽한 무대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이리 와서 사진 찍어요.
준우가 외쳤다. 그는 벼랑 끝 가까이 서서 말했다. 배경이 전체 계곡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재강 씨는 천천히 걸어갔다. 다음은 완벽해요. 탄걸음이 우리를 마지막 운명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이제 서로 안고 웃으세요. 나와 재강 씨는 서로를 안았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고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다가올 폭풍의 번개처럼 느껴졌다. 한 장 더 찍어요. 아영이 제안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뒤에 서세요. 그래야 풍경이 더 잘 나와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은 벼랑 끝에 정확히 서는 것을 의미했다. 나와 재강 씨는 눈빛을 교환했다. 때가 온 것이다. 우리는 지시에 따라 뒤로 물러섰고 발밑에서 단단한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등 뒤에는 지면의 허공만 남았다. 준우가 다시 카메라를 들어 올렸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에서 다른 것을 보았다.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었다. 가면이 벗겨졌다. 웃으세요. 그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당신들의 마지막 사진이 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아영은 팔을 벌려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계획은 간단했다. 우리를 뒤로 밀어 시면으로 떨어뜨리고 사고 사진 몇 장을 찍은 다음 아래로 내려가 부서진 우리 시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강 씨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아영의 손목을 잡고 그녀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우리가 죽으면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그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로 소리쳤다. 그 순간 우리 넷은 모두 벼랑 끝에서 흔들렸다. 삶과 죽음의 끔찍한 춤 속에서 서로를 끌어당겼다. 준우는 아영을 도우려 했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우리 모두의 무게가 너무 컸다. 나는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중력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 넷은 함께 떨어졌다. 치명적인 포옹 속에 갇힌 채 비명을 질렀다. 공기가 우리 주위에서 윙윙거렸고 바닥의 바위가 엄청난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 몇 초 동안 나는 문호를 생각했다. 20년 전 아영이 그를 골짜기로 밀어 넣었을 때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나는 그의 공포, 그의 혼란, 그리고 친여 동생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배신감을 상상했다. 충격은 잔인했다. 나는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를 들었다. 내 몸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를. 고통은 형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끔찍했던 것은 이번에 피비린내와 이번에는 아영이 성공했다는 확신이었다. 이번에는 진실을 말해줄 증인이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재강 씨의 목소리를 들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했다. 미영, 움직이지 마. 죽은 척해.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없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살아있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내 몸의 모든 섬유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피가 얼굴에서 흘러내리고 따뜻하고 끈적한 것이 내 옷을 적시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재강 씨의 목소리는 신성한 명령처럼 내 귓가에 울렸다. 죽은 척해. 나는 내가 가진 줄 몰랐던 의지력으로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숨소리까지 거의 감지할 수 없도록 조절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는 아영과 준우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도 추악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소리로 판단컨대 우리보다 상태가 더 나빠 보였다. 준우. 나는 딸의 부서진 목소리를 들었다. 괜찮아요. 남편에 대한 그녀의 걱정은 나를 역겹게 했다. 친오빠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려 했던 이 여자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다니. 내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준우가 신음했다. 너무 아파, 아영. 그 노인네들은 어때? 그는 우리를 경멸하는 방식으로 부르며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에게 우리는 결코 가족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들의 돈으로 가는 길의 장애물일 뿐이었다. 나는 아영이 우리 쪽으로 기어오는 듯한 움직임을 들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가 들을까봐 두려웠다.
그들은 죽었어. 그녀는 몇 분처럼 느껴지는 몇 초 후에 선언했다. 두 사람 모두 눈을 뜨고 있지만 숨을 쉬지 않아. 그녀의 거짓말은 내 마음에 이상한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그녀가 우리가 죽었다고 믿는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잘 됐네. 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만족감은 내 피를 얼어붙게 했다. 그 만족감은 내 피를 완벽하게 진행되었네. 우리가 함께 떠로 완벽하게 진행되었네. 다음 몇 분 동안,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아영과 준우는 그들의 처지에 대해 논의했다. 둘 다 다쳤지만 움직일 수 있었다. 이제 계획은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기어 올라가서 가엾은 부모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도우려다가 그만았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 기억해. 그 이야기 기억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아빠가 발밑에 돌이 움직였어. 준우가 대답했다. 100번도 연습했잖아. 우리는 가족 비극에 상처받은 생존자들이야. 가엾은 우리 끔찍한 사고로 사랑하는 시부모님을 잃었어. 그의 연기는 너무나 설득력 있어서 내가 직접 진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든 단어를 믿었을 것이다. 점점 그들의 목소리는 그들이 희망하는 구원을 향해 기어 올라가면서 사라졌다. 마침내 침묵이 찾아왔을 때 재강 씨가 내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너무 작게 들려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미영, 괜찮아? 살아있어요. 나도 같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살아있지만 많이 다쳤어요. 내 오른 다리가 부러졌어. 그는 고통으로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갈비뼈도 몇 개 부러진 것 같아. 너는? 나는 속으로 내 몸 상태를 확인했다. 왼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머리는 망치로 두드려 맞은 듯 느꼈고 머리는 망치로 두드려 맞은 듯 옥신거렸다. 어깨도 분명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내 예상 바뀌었다. 우리는 상황이 안 좋지만 살아있어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휴대폰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는 살아있었지만 골짜기 바닥에 갇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외부와 연락할 수 없었다. 아무도 우리를 찾으러 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천천히 갈증, 굶주림 또는 부상으로 죽을 것이다. 재강 씨,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말해줘야 해요. 문호가 죽던 그날 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2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했다. 그날 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문호가 작업실로 나를 찾아왔어. 그는 매우 화가 나 있었어. 손에 서류와 은행 명세서를 들고 있었어. 그는 아영이 몇 달 동안 우리 계좌에서 돈을 훔치고 있었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줬어.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졌어. 문호는 우리 예금의 감소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었어. 신체적인 고통이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 진실을 듣는 감정적인 고통과 뒤섞였다. 문호는 그날 밤 아영과 바로 맞서려 했어. 재강 씨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었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라고 설득했어. 하지만 그는 단호했어. 그는 여동생이 우리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잠들 수 없다고 말했어. 그래서 당신도 그를 따라갔군요?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나는 그를 따라갔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거든. 문호가 화났을 때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아영에게도 최근에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거든. 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어떤 냉담한 말이야. 내가 벼랑 끝에 도착했을 때 재강 씨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문호는 손에 그 서류들을 들고 아영에게 흔들고 있었어. 너는 도둑이야. 그는 그녀에게 소리쳤어. 우리 부모님 돈을 훔치고 있잖아. 아영은 모든 것을 부인했어. 문호가 미쳤다고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고 말했어.
내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내 두 아이가 어둠 속에서 맞서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며 한 아이는 다른 아이를 배신했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재강 씨는 오랫동안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문호는 만약 그 애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거라고 했어. 아영은 격분했어. 그녀는 문호가 늘 가장 사랑받았고 내 모든 것이 잘 풀렸으며 이제 상황이 바뀔 때라고 소리쳤어. 그리고 재강 씨의 목소리가 목이 메었다. 아영이 문호를 밀었어. 그 애는 고의로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었어.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상처의 피와 섞였다. 왜 나에게 진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물었다. 재강 씨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아영에게 달려갔을 때 그 애는 울고 떨면서 계속해서 사고였다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내게 말했어. 그 애는 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애원했어. 나까지 이럴 수는 없다고 했어. 하지만 당신은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았잖아요. 나는 배신감의 무게가 더욱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겠어? 내가 어떻게 느껴지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그 애는 내 딸이었어. 미영.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그의 변명은 내 부상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 훔친 돈은요? 나는 계속 물었다. 아영은 조금씩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 그 애는 맹세했어. 그때는 잘못된 결정이었고 절망적이었으며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 애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어. 사실 그 애는 계속해서 훔쳤고 나는 계속 침묵했어.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그 애의 가장 끔찍한 공범이 되어갔기 때문이야. 바로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아영과 준우가 구조를 요청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곧 구조대가 이곳으로 올 것이고 우리의 두 살인자 자식들은 그들의 생에 가장 위대한 연극을 펼칠 것이다. 가족 비극에 상처받은 생존자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헬리콥터가 지역 상공을 선회하는 소리가 뒤따랐다. 구조대가 온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재강 씨와 나는 몇 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할까? 진실을 밝기 완벽한 기회를 찾을 때까지 계속 죽은 척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의 살인자들과 함께 구조될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미영. 재강 씨가 절박하게 나지막이 말했다. 휴대폰에 위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어. 준우의 계획에 대한 공범 진술. 아영이 우리를 장애물이라고 인정한 증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만약 그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증거를 당국에 넘기기 전에 그들은 그것을 파괴할 거야. 그의 말이 맞았다. 만약 아영과 준우가 우리가 살아남았고 그들의 자백을 들었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우리를 영원히 침묵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번에는 사고가 아닐 것이다. 더 직접적이고 철저한 방식일 것이다. 우리는 최적의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들 여기 아래에 있어요. 아영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려왔다. 엄마, 아빠, 제발 서둘러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슬픔과 절망으로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진실을 몰랐다면 부모를 이로 비통해하는 딸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아가씨,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건이 있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분명 구조대장이었다. 분명 구조대장이었다. 2명 구조대장이었다. 저희가 내려가 상황을 평가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흐느꼈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돌이 미끄러지고 그들이 떨어졌어요. 모든 단어는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가 경찰에게, 언론에게,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구조대원들이 하강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 바위 위를 걷는 부츠 소리,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재강 씨는 원래 내 손을 꼬집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연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여기 있습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우리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골짜기 바닥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검사를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고 거의 감자를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고 거의 감지를 쉬었다. 그는 그의 손이 내 목에서 맥박을 찾는 것을 느꼈고 그의 귀가 내 입에 가까이 다가와 숨소리를 꼈고 그의 귀가 내 입에 가까이 다가와 숨소리를 꼈고 의료팀이 즉시 내려와야 합니다. 내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계획이 통했다. 그들은 재강 씨가 죽음 직전이지만 살아있다고 믿을 것이고 나는 죽음에 충분히 가까워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 다음 몇 분 동안 의료팀이 우리에게 응급처치를 했다. 나는 그들이 내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상처를 확인하고 들것에 고정시키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내 몸의 모든 본능에 저항해야 했다. 눈을 뜨고 도움을 요청하고 가장을 멈추라고 비명을 지르는 본능에. 남성 환자는 안정적이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한 의료대원이 무전으로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여성 환자는 매우 위중합니다. 맥박이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잘 됐다. 그들은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갈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아영과 준우가 우리를 침묵시키기 전에 당국과 이야기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들것의 실려 위로 끌려 올라가는 동안 나는 아영의 흐느낌과 구조대원들이 그녀와 준우에게 해주는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정말 용감하게 살아남으셨군요. 누군가 그녀에게 말했다. 두 분이 상대적으로 무사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기적은 나와 재강 씨가 살아남아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의료 헬리콥터 안에서 우리가 병원으로 날아가는 동안 나는 옆들것에 실린 재강 씨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의료대원들은 그의 생체 징후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의 대화에서 나는 그의 상태가 위독하고 부상이 나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순간 나는 그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얻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만 되었다. 아가씨, 한 의료대원이 나에게 말했다. 몇 분 안에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정한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내가 내 가족에게서 늘 들었던 가식적인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우리가 대도시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의료 지시를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곧바로 진찰실로 옮겨졌고 그들은 내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의식을 잃은 척해야 했지만 동시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선생님, 한 간호사가 말했다. 이 환자분의 생체 징후가 이상해요. 맥박이 예상보다 강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발각된 것인가? 내 연기가 너무 서툴러서 내 몸조차 나를 배신하고 있단 말인가? 극심한 외상 상태에서는 때때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몸은 생명을 붙잡는 신비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다음 몇 시간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영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라고 주장하는 소리를 냈지만 나에게는 안도의 한숨처럼 들렸다. 우리가 그들을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준우가 물었다. 잠깐만요.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 나는 발소리가 내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나는 내 살인자들이 내가 정말로 죽어가고 있다고 믿게 해야 했다. 나는 아영이 내 침대 옆에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에 닿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즉시 내 손을 빼지 않는 것이었다. 엄마,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제 말이 들리신다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말은 꿀을 바른 독약 같았다. 겉으로는 달콤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치명적이었다. 준우는 반대편에서 다가왔다. 미영 어머님, 그는 중얼거렸다. 어머님은 저에게 엄마와 같았어요. 저희는 결코 어머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 그들이 나를 잊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나를 죽였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때 아영은 내 귀에 더 가까이 다가와 내 피를 얼어붙게 하는 말을 속삭였다. 엄마,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정에 대해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해서는 안 됐어요. 어떤 진실은 문호처럼 묻어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순간 나는 우리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영이 방금 자백한 것이다. 내가 녹음할 수는 없었지만 방 안에는 간호사가 있었고 그녀는 모든 단어를 들었다. 아영의 속삭임은 그녀의 가장 끔찍한 직접적인 인정처럼 내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문호를 언급했고 어떤 진실은 묻어두어야 한다고 인정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말을 들은 간호사는 명찰에 햄이라고 적힌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내 검사를 멈추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반쯤 감긴 눈으로 그녀의 눈이 놀라움과 공포로 커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던 것이다. 그녀의 표정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음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엄마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늘 궁금해하셨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겠죠. 준우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했고 준우도 아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똑똑했다. 아영, 그는 탱탱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가자. 의사 선생님이 일할 공간이 필요해. 나는 그들 사이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떠난 후 간호사 혜미가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어머님.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 작게 들려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제 말이 들리시죠? 제가 방금 들은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만약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저에게 알려주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고 그것은 나를 희망으로 가득 채웠다. 마침내 다른 누군가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매우 천천히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내 검지손가락을 움직였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혜미는 즉시 알아차렸다. 세상에,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의식을 잃은 척하고 계셨어요? 나는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2번. 들어보세요.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제가 당신의 기계를 확인하는 척 할게요. 만약 방금 떠난 사람들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면 손가락을 3번 움직여주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3번 움직여주세요. 손가락을 3번 움직였다. 혜미는 숨을 들이켰다. 혜미는 숨을 들이켰다. 그들이 당신에게 이런 짓을 했나요?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다시 나에게 다가왔다.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수 있기 전까지는 계속 가자해야 해요. 알겠죠? 나는 손가락을 1번 움직였다. 다음 몇 분은 고통스러웠다. 혜미는 방을 나갔고 나는 혼자 남겨져 기다리며 그녀가 내 이야기를 믿고 올바른 행동을 취해주기를 기도했다. 마침내 나는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혜미였고 그녀와 함께 주치의로 보이는 나이든 여성, 그리고 놀랍게도 2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아가씨, 의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혜미 간호사가 당신의 상황을 제게 설명했습니다. 제 말이 들리신다면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경찰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강렬한 안도감이 내 가장을 거의 깨뜨릴 뻔했다. 눈을 뜰 수 있으신가요? 밝은 불빛 때문에 잠시 눈을 뜰 수 없었지만
점차 나를 둘러싼 걱정스러운 얼굴들을 볼 수 있었다. 세상에, 다행이다. 혜미가 중얼거렸다. 미친 줄 알았어요. 아가씨, 경찰관이 말했다. 그는 진지한 표정의 중년 남자였다. 저는 박준성 경위입니다. 당신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날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으신가요? 몇 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척하고 난 후 내 목소리는 쉰 소리를 내며 아기처럼 들렸다. 내 딸과 그 남편이 우리를 밀었어요. 다음 몇 시간은 박준성 경위에게 진술하고 폭로하는 소용돌이 같았다. 나는 모노의 죽음, 아영의 절도, 유언장 변경 압력, 그리고 마침내 산에서 우리를 살해하려던 계획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박경희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강 씨의 휴대폰에 녹음된 것이었다. 박경희는 즉시 재강 씨가 치료를 가지고 있다고요? 박경희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네, 내가 갱이가 누렸다. 재강 씨도 나보다 조금 늦게 의식을 회복했다. 박경희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건넸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20년의 거짓말, 그리고 오늘 일어난 진실이요. 경찰 기술자들이 녹음 파일을 분석하는 동안 아영과 준우는 대기실에 남아 병원의 다른 방문객들에게 비통한 가족력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교한 연극이 영원히 끝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녹음 파일은 매우 선명합니다. 1시간 후 박경희가 선언했다. 문호 살인에 대한 명확한 자백, 돈 훔친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두 분에 대한 살인, 미수 공모에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들을 체포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을 체포할 건가요? 나는 우리의 안전이 걱정되어 물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살아할 겁니다. 박경희이 우리가 살아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박경희는 내 걱정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의 아이러니는 나를 웃게도 울게도 만들었다. 아영과 준우는 아래층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하며 우리의 죽음에 대한 위로를 받고 우리의 장례식과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위층 경실에서 우리가 그들이 정교하게 구축한 거짓말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른 건 없나요? 나는 뭔가 불안한 것이 남아있다는 느낌에 물었다. 박경희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당신 딸의 재정 상태를 예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의심했던 것처럼 파산 직전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사람들에게 돈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사채업자들이죠. 내 피가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당신과 남편분은 그에게 단순한 골칫덩이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박경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박경희가 한숨을 쉬었다. 두 분의 유산이 그의 빚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정적 구원이었던 것이다. 우리의 죽음은 그들에게 편리함을 넘어 생존에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그럼 우리 손주들은요? 나는 아영과 준우의 두 무고한 아이들을 생각하며 새로운 슬픔에 휩싸여 물었다. 사회복지국에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양육권을 맡을 것입니다. 박경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회복되는 대로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살인자 자식들의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것은 이 악몽에서 한 가닥의 좋은 결과를 보장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 아이들은 무고했다. 그들은 친부모에게서 가든 조작적이고 유독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자랄 기회를 가져야 했다. 때가 왔습니다. 한 경찰관이 서리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자 박경희가 선언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체포하러 갈 것입니다. 내 병실에서
병원 로비가 보이는 창문을 통해 나는 경찰관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가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온 것이다. 아영 씨, 준우 씨, 담당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문호 씨 살인 및 아영 씨와 재강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어서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에는 아영의 히스테리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가씨, 경찰관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당신들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침착하게 대한 완전한 죄에 대한 이어서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에는 준우의 절망적인 비명이 들렸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직접 그들이 죽는 걸 봤어요. 그들은 죽었어요. 그의 무심한 자백은 경찰의 녹음 장비에 포착되어 사건에 또 하나의 증거를 더했다. 인터폰으로 아영이 준우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당신이 계획한 걸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준우는 저를 강요했어요. 몇 분 안에 수년간 지속되었던 동맹은 무너졌다. 각자 자신을 구하려고 애썼다. 1시간 후 박준성 경위가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 있었다. 그들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는 중입니다. 그가 보고했다. 둘 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건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나는 내 심장이 더 이상의 폭로를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을지, 확신할 폭로를 견딜 수 있을지. 체포 과정에서 우리는 당신 딸의 가방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내게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보여주었다. 분명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당신과 남편분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말이다. 내 피가 얼어붙었다. 내 피가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박경희가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그녀가 당신들이 진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녹음 파일 중 하나에서 준우가 그녀에게 그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히 들립니다. 계획의 깊이와 계산의 냉혹함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일 계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화를 감시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미루 속에 쥐었고 그들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는 과학자였다. 또 한 가지 더 박경희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그녀의 재정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당신 딸은 위험한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서류에 당신의 서명을 위조하여 당신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그 골짜기에서 죽었다면 그녀는 즉시 당신의 모든 자산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폭로 하나하나가 심장에 또 하나의 칼날처럼 박혔다. 내 친딸이 나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훔치고 내 서명을 위조하고 내가 그에게 심어주었던 가족 신뢰의 모든 원칙을 배신했던 것이다. 총 얼마를 훔쳤나요? 나는 내가 알고 싶지 않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물었다. 지난 3년 동안 거의 800만 원입니다. 박경희가 대답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소액들이었지만 합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재강 씨와 내가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내 딸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동시에 우리의 살인을 계획하는 자금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 병원 생활 동안 나는 경찰 조사, 변호사 방문, 그리고 이 끔찍한 이야기에 이끌린 언론의 전화로 바빴다. 지역신문은 이 사건을 지난 10년 동안 가장 끔찍한 가족 배신 사건이라고 불렀고 전국 각지의 기자들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내 여동생 설이는 다른 도시에서 달려와 마치 수십 년 만에 만난 것처럼 나를 안고 울었다. 언니, 그녀는 여러 번 말을 안고 울었다. 언니, 헌호가 죽은 후 아영이 이상하다고 늘 느꼈어.
하지만 그 애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 아이들은요? 나는 내 손주들을 생각하며 물었다. 그들은 현재 사회복지국의 일시적인 양육권 아래 있습니다. 딱 경위가 친절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회복되는 대로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살인자 자식들의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은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은 이 악몽이 좋은 결과를 맺을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것은 이 아이들을 맺을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 이혜진 씨는 유능하고 동정심 많은 여성이었는데 우리를 방문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 사건은 매우 견고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확신했다. 녹음 파일, 체포 시의 자백, 그리고 모든 재정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중범적인 범죄는 거이기 때문에 그들이 중범죄기문에 그들이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녀는 나를 뺐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녀는 나를 뼛속까지 차갑게 만드는 말을 뺐습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계획하고 특별한 장비를 사고 완벽한 장소를 선택했어요. 이혜진 변호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획적인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호사는 극심한 재정적 압력, 카에서 내려진 절망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은 문호를 죽였다. 그들은 우리를 살해하려 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우리 돈을 훔쳤고 이제는 자신들을 상황의 피해자로 만들려고 한다. 그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나는 물었다. 증언해야 합니다. 이혜진 변호사가 당신의 증언은 모든 증거와 결합되어 배심원단에게 이 범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시키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딸에게 배신의 강조를 이해시키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딸과 법정에서 맞서는 것은 감정적으로 파괴적일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재판 기간 동안 아영의 눈은 눈을 바라보고 재판 기간 동안 아영의 눈은 눈을 바라보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야 했다. 문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내 손주들을 위해서 그들은 부모님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했다. 체포 3주 후 재강 씨와 나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우리의 부상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나았지만 그는 아직 목발이 필요했고 내 팔은 아직 깁스를 하고 있었다. 집은 낯설게 느껴졌다. 연극이 끝난 후 모든 배우들이 떠난 무대 같았다. 모든 것이 우리가 가족 나들이를 가던 그날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아침 식사 접시는 아직 싱크대에 있었고 침대는 정리되지 않았으며 아영이 그 주에 가져온 꽃다발은 것을 탁자 위에서 시들었다.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린 듯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이 끝난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우리는 익숙한 침대에 누워 재강 씨에게 물었다. 그는 다치지 않은 팔로 나를 안고 깊이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미영.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진실편에 서 있어.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비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어. 재판은 6개월 후에 시작되었다. 내가 증언해야 하는 그날 나는 체포 이후 처음으로 아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후회도 고통도 보지 못했다. 내가 본 것은 내가 키운 딸이 아니었다. 내가 본 것은 차갑고 기산적인 낯선 사람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내 딸인 척 가장했던 것이다. 내가 증언을 마치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끔찍한 세부 사항을 다시 이야기한 후 나는 증언대에서 그녀에게 한 후 아영,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내 딸은 네가 문호를 죽이던 그날 밤에 이미 죽었고 지난 20년 동안 그 몸속에 살았던 것은 내가 무의식 중에 직접 만들어내는데 일조한 괴물이었다. 배심원단은 이틀 동안 숙고한 끝에 아영이 문호의 죽음에 대한 고의적 살인죄와 우리에게 저지른 가중살인 미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준우는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둘 다 가석방 없는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1년이 흘렀고 재강 씨와 나는 손주들을 정식으로 입양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그들은 아름답고 무고한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친부모에게서 받은 조작적이고 유독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자라야 했다. 매일 밤 그들을 재울 때 나는 문호 삼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삼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삼촌의 이야기를 나는 그들에게 그의 친절함, 그의 정직함, 행복한 가정을 이야기한다. 나는 그들에게 배신, 추락, 그리고 그의 목숨을 앗아간 충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어쩌면 언젠가 그들이 자라면 나는 그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유산의 압박 없이 부모 없이 자라기를 바란다. 때때로 나는 밤에 비명을 지르며 땀을 흘리며 깨어난다. 추락의 순간을 다시 경험하며 재강 씨도 악몽을 꾼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안으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서로에게 상기시킨다. 우리는 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좋은 추억과 끔찍한 추억이 너무 많았다. 우리는 바닷가에 더 작은 집을 샀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우리가 더 잘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날씨가 변할 때면 내 어깨의 흉터는 여전히 아프다. 재강 씨의 무릎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육체적인 상처이다. 때때로 나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들여다본다. 10살 생일에 웃고 있는 아영, 문호가 그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 우리 넷이 바닷가에서 소풍을 하는 모습. 나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곳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것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징후들을 다가올 일을 경고했을 수도 있는 자근스럽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때 나는 사랑이 사람을 눈멀게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비록 우리가 그들을 경계해야 할 때에도 말이다. 나는 아영을 감옥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내 아들을 죽이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여자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재강 씨는 한 번 찾아갔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침묵한 채 돌아왔다. 그는 그 애가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단지 잡힌 것에 대한 분노만 있었다고 말했다. 준우는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고 아영에게 영향을 받았을 뿐 자신의 본심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답장하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세월은 흐를 것이고 우리 손주들은 자랄 것이며 고통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탐욕이 가장 신성한 가족 유대조차 어떻게 부패시키는지에 대한 진실. 침묵이 괴물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진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마침내 진실 속에서 살기 위해 죽은 척해야 한다는 진실. 때때로 재강 씨와 함께 해변을 걷고 손주들이 앞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예상치 못한 평화를 느낀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다. 더 깊은 것이다. 우리는 삶의 최악의 타격을 겪었지만 여전히 미소 지을 이유를 찾았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어쩌면 문호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20년이 지난 후에도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아 그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의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거기에는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배신과 반전의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